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26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26번째는 13절을 전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깊은 철학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체 객체 철학을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해체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예도와 함께 사유해 주신다면 엄청 많은 것을, 특히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엄청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하이데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우선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로부터 규정하는 것이 착수될 때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 존재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착수될 때조차도 거기에는 또한 최초로 요구되는 과제로서 인식을 세계와 관계 맺고 있음, 혹은 세계 안에 있음으로서의 인식을 현상적으로 특징 짓는 일이 최초로 요구되는 과제로서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존재를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로부터 규정할 때, 그 인식, 세계 인식조차도 주체 객체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세계와 관계 맺고 있음과, 그 다음에 세계 안에 있음으로서의 인식을, 요런 세계와의 관계 맺음, 세계 안에 있음으로 특징 짓는 이런 과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인식론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존재 관계가 반성될 때 우선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불리는 존재자가 인식되는 것으로서 주어져 있게 된다, 그죠? 인식론에서는 당연히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식되는 대상은 다른 인간이나 혹은 이 세계의 자연으로 우리가 그 객체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존재자, 자연이라는 존재자에게서 의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에게서 인식 자체는 만나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자연이라는 존재자에게서는 인식 자체, 인식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식 자체는 만나질 수 없어.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인식론이 성립되려 그러면 객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리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이 도대체 그런 존재자, 자연이라는 존재자가 도대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식하는 존재자에게 속해 있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에서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자는 언제나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야 그 대상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가 없는데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무슨 의미를 갖겠어?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인식론에서는 인식 대상인 자연세계가, 나투얼이 인식 주체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 존재자, 인식하는 존재자입니다. 요 뒤에서는 요런 거를 잘 따라와야 돼. 요런 거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존재자도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 존재자는 뭐야? 인식하는 주체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인 바로 그 존재자에게, 곧 인간 사물에게 있어서 인식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인식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를 봅시다. 이런 종래의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하이데거 이전 철학, 니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들은,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눈앞에 있음의 인식을 전제하고 철학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존재자는 육체적인 속성과 같이 그렇게 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성이라든지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그 주객 철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계를 속성으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그런 것처럼, 이 대상은 모든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자의 속성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하이데거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이 존재자에게 속해 있는 한에 있어서, 그러나 외적인 그러한 속성은 아닌 한에 있어서 그것은 내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연한 거죠. 인식은 내적인 거지 외적인 건 아니잖아, 그죠? 대가리 안에 있다라는 거, 머리 안에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에 있어서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임에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곳, 존재자를 자연으로 보든 존재자를 인식하는 주체로 보든 이 모든 곳에 있어서 인식은 육체적 속성과 같은 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인식이 이 존재자에게 속해 있는 한, 외적 속성은 아닌 한, 그것은, 그 인식은 내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고수하면 할수록, 자,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인식이 우선 본래적으로 내적인 것이라는 것, 더욱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자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서는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수하는 한 명료하게, 뭔 말이죠? 인식이라는 게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대가리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내적인 것이라는 거만 규정하는 것. 요건 또 뭐죠? 요런 식의 사고는 주객 철학에서 주도했던 것인데, 그냥 인식을 존재론적 질문의 제기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내적인 거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명료하게, 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무전제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인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 또는 주체 객체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전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무전제,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후설이 보편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을 이야기하면서 무전제를 이야기하죠. 무전제. 전제가 없는 거. 여러분들 하이데거는 이걸 읽어야 그냥 없애버려. 전제 없는 그런 인식이 존재하나? 순수 인식이 있나요? 응? 모든 인식은 이미 이 세계 안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자기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공간성을 이미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갖고 있는 거죠. 무전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역으로 이해가 되죠. 무전제, 이건 환상이라는 거야. 환상. 몇 번의 환원을 거쳐서 도달되는 그러한 보편 학문으로서의 무전제, 전제 없음, 포라우스 제중스 로스, 이런 개념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 있어서는.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곧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인데, 줄치십시오. 이 인식하는 주체는 그것의 내적 영역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또 다른, 그리고 외적인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뭔 말이죠? 인식론은 그래 생각했다는 거야. 칸트, 데카르트, 헤겔 역시도. 그러니까 내 대가리로부터 바깥의 대상으로 나가서 그 바깥에 있는 노획물을 가지고 인식 대상을 가지고 다시 내 대가리 속으로 복귀하는, 마치 헤겔의 어떤 그러한 인식론을 연상시키죠. 이런 운동, 이런 인식론적 운동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 바깥으로부터 나가서 다른 외적 영역에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거야. 대가리 아닌 내면의 영역으로부터 바깥으로, 머리 바깥에 있는 저 나무에게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인식이.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어떻게 인식은 도대체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어떻게 대상 자체는 결국 주체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상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 그런데 그것이, 그 주체가 다른 영역으로 도약하는 것을 감행할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되죠? 도약하는, 감행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주체가 그것을,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대상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되는가? 이런 인식론적 질문, 이런 주객 철학의 인식론적 질문들은 환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이데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초들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인식하는 주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은 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인식론적 질문, 머리 안에서 머리 바깥으로 나가고, 인식 대상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고, 대상은 인식할 수 있도록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은 전부 다가 존재론적 질문을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런 질문들은 다 인식론으로 주객 철학의 특징이야.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존재론적 질문들은 뒤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체의 존재 방식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불분명하게 언제나 이미 주제 안에 가지고 있어. 곧 그것의 인식론이 다루어질 때. 그러니까 인식론에서 아무리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인식론의 주객 철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종래의 철학은 이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야, 정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은 각기 그때마다 이 주체의 내적인 것 혹은 주체의 내적 영역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뭐와 상자나 용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증과 같은 이런 말들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식론자들 역시도 이러한 인식은 마치 용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상자,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있다가 인식을 할 때 바깥으로 나가서 노획물을 가지고 다시 상자 안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인식의 머리를 또 용기, 그릇에 비유하기도 했잖아. 그런 것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자, 그래서 이 내면성의 내부라는 인식의 대가리 아니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것이 그 안에서 인식이 우선 그 안에 인식이라는 것이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내재성의 내적인 거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두 번째, 줄 빡빡 치십시오. 이러한 인식의 내재성, 내적인 것의 존재 특징이 어떻게 주체의 존재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두 가지의 큰 문제점들은 응답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인식론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어떻게 그 인식하는 자의 존재 방식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의 종래의 철학은 다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이데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내적 영역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또 한정문이 있습니다. 자, 인식이 이러한 이것으로부터, 이 내적 영역으로부터 인식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는지, 이게 칸트죠. 바깥으로 나가서 인식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물을 획득하는지, 초월이죠. 이런 초월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한, 이러한 내적 영역이 아무리 많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인식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데 존재론적 질문은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해명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인식이, 이런 수수께끼를 제기하는 이런 인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이 인식이 뭐고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명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은 인식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 인식론의 이런 문제점들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해결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 하이데거의 깊은 철학, 이런 단초에서 사람들은, 자, 인식 현상의 가장 잠정적인 테마티지룽, 주제화와 더불어서 이미
불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불분명하게 함께 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론적 문제 제기에서는 맹목적인 상태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봅시다.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줄 빡빡 치십시오. 이제 여기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있어, 인식론은. 그런데 요런 것들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철학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봅시다. 자, Erkennen ist ein Seins Modus des Daseins als in der Welt sein. 첫째 문장. 인식은, 줄 빡빡 치십시오. 인식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다. 와, 존재 양태라는 거야. 두 번째, 인식은 es hat seine ontische Fundierung in dieser Seinsverfassung.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 구성에 있어서의 그것의 존재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론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자인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라고, 인식은. 이런 대가리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물을 붙잡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칸트의 초월 철학,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인식은 안 된다라는 거야. 뭐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자의, 인식자의 존재적 특징이자 존재론적 특징인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은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 정말 재미있죠? 이런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현상적 판정에 대한 지시, 곧 줄 치십시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Erkennen ist eine Seinsart des in der Welt Seins. 인식은 세계 내 존재의 존재 방식이다. 야,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가, 요런 것들이 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적 판정에 대한 지시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식의 문제는 무화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진짜. 예도가 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정말 지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 방식을 강조하면 인식론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인식론을 강조하면 세계 내 존재로서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은 망각돼 버려, 은폐돼 버린다고.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종래의 철학의 문제는 이 존재론적 질문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못한 거야. 그냥 인식론이 단지 알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인식론,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게 되면은 뭐가 죽어버려? 인식론이 죽어버려. 이해가 되죠? 뭔 말이죠? 이걸 하이데거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도가 지금 이 세계를 둘러보고 있어. 그거를 독일어로 나중에 나와요. 움지히트라 그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둘러봐, 세계에. 이 공원을 둘러봐. 이거는 뭐야? 둘러보는 건 뭐야?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는 그거랑 가까운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둘러봐, 움지히트. 그렇게 둘러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계 곁에 있어, 예도는 둘러보면서. 그러다가 딱 보다가 참새가 딱 보이는 거야, 나무에. 그러면 그 나무에 참새로 눈이 가죠? 그러니까 둘러보는 것에서
이제는 둘러보는 것에서 참새로 주목해서 고정해서 보는 게 그걸 독일어로 힌지트라 그래. 둘러보다가 갑자기 참새가 있으니까 저건 뭐야? 참새 쪽으로 내가 고정해서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 두 개가 함께 인간은 존재론적인 세계의 곁에 있음의 방식을 취하는 그러한 둘러봄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다가도 갑자기 뭔가가 이래 둘러보다가 산책을 하다가 나무에 새가 딱 있어. 이쁜 새가. 그걸 고정해서 보는 거야. 이때는 뭐야? 인식론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러보는 것은 세계 곁에 있음의 존재론적인 문제와 관계된 것이고, 둘러보다가 새가 있어. 그 새를 고정해서 보는 거. 힌지히트. 둘러보면 움지히트입니다. 그래서 움지히트를 하다가 그 새를 향하여 힌지히트를 하는 거야. 그럼 인식론으로 변하는 거야. 이 두 개의 운동을 음패와 탈음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세계의 활동을 벌이는 거야. 그게 뭐죠? 배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힌지히트는 뭐야? 지금까지의 철학은 힌지히트에만 관심을 가졌어. 그런데 이 움지히트가 없으면 힌지히트가 없어요. 지금 하이데거의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둘러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러보다가 그 새를 고정해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식론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앞선 게 뭐야? 둘러봄이고, 고정해서 보는 힌지히트, 주목해서 보는 인식론적 봄은 존재론적으로 2차적인 거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요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설명이 됐어, 그죠? 여기에 맞추어서 예도가 지금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해석과 더불어서 인식의 문제는 무화돼 버려. 인식의 문제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말하면 움지히트가 될 때는 힌지히트는 없어져 버려. 맞죠? 그런데 힌지히트로 가면 움지히트는 또 은폐돼 버려. 지금 그 얘기야, 여기는.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주체의 초월 안에서야 비로소 도달된다고 하는 이 세계 곁에 인식이 있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문제거리로 제기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러니까 주체의 초월에서, 주체의 초월은 뭐죠? 주체의 초월을 아까 예도가 인식적으로 그게 주객 철학이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을 망각한 종래의 주객 철학은 이걸 초월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객체 철학이 이러한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문제 제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세계 곁에 있음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무엇이 그 문제로 제기되어야 되는 것인가? 인식론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도가 세계 곁에 있어. 이 존재론적 질문이 더 앞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식론에서 제기되었던, 그죠? 인식의 문제는
무가 돼버려. 죽어버리는 거야. 왜? 이 존재론의 음지이트에 근거해서만 흰지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무화돼 버리는 거야. 인식론의 문제가 존재론에 의하여 무화돼 버린다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식화된 문제 안에서 또다시 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구성적인 관점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도외시하고서, 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어떤 신급이, 어떤 권위가, 어떤 의미에서 인식의 문제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권위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인식하는 자의 존재 방식과 인식 자체의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인식론의 모든 문제점들은 전부 다가 뭐야? 전부 다가 인식하는 자의 존재 방식을 물어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그냥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의 관계 안에서 그냥 바깥으로 대가리 안에 있다가 인식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 나무라는 노획물을 들고 다시 대가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초월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존재론적인 그 인식하는 자, 현존재의 인간의 인식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탐구를 해야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야. 지금 하이데거는. 야, 이제 이해가 돼. 어렵죠, 그죠? 근데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식 자체의 현상적 실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인식 자체는 선행적으로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하이데거가 제기하는 답입니다. 답. 인식 자체는 줄 빡빡 치십시오. 선행적으로 이미 세계 곁에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줄 빡빡 치십시오. 그러니까 인식은 존재론적 토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션, 자인, 바이데얼 벨트야. 그러니까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현존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도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도가 이미 션, 독일어로 불러드릴게요. 션, 이미, 자인, 바이데얼 벨트, 이걸 다 하이픈으로 써놔서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만 예도가 나무에 앉은 새를 고정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식은 인간이 이 세계 곁에 이미 세계 곁에 있다라는, 여기서 이미가 중요한 거야.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야. 이미 세계 곁에 있음에 근거하고 있어. 이 이미 세계 곁에 있음, 션, 자인, 바이데얼 벨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이미 곁에 있음,
Dieses schon sein bei ist zunächst nicht lediglich ein starres Begaben eines puren vorhandenen. 이미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단순하게 순수한 눈앞에 있는 것을 경직해서 놀라서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식적인 거잖아. 이미 세계 곁에 있으면 어떤 순수한 눈앞에 있는 것, 곧 인식론적 대상을 멍하게 쳐다보는 거, 경직된 상태로 그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이건 그럼 뭐냐? 세계 내 존재는, 줄 치십시오. 세계 내 존재는 배려로서 배려된 세계에 의하여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바로 존재론적 의미야. 내가 이 공원을 돌다가, 공원을 돌면서 산책하는 건 예도의 건강을 위한 거죠. 이건 이미 예도가 배려의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맞죠? 이 배려된 세계의 예도는 마음을 빼앗겨져 있어. 그 배려된 세계의 마음을 빼앗긴 게 바로 배려고, 그게 둘러봄이야. 존재론적인 거야. 이것에 기반해서만, 곧 세계 내 존재에 기반해서만 둘러보고 예도는 거기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인식론적으로 고정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식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 정말 깊어요,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이로써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찰하는 규정으로서 눈앞에 인식이 눈앞에 있는 것을 고찰하는 규정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줄 치십시오. 선행적으로 이 세계와 배려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결여될 것을 요구하고 하는 거야. 뭔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배려하면서 둘러보는 거야. 맞죠? 자, 공원을 둘러봐. 예도의 건강과 철학적 사유를 위하여 예도가 둘러보면서 이 세계 안에서 지금 공원을 산책해. 그런데 이 산책은 뭐죠? 배려하면서 둘러보는 거야. 존재론적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인식론적으로 새가 들어왔어. 그 새를 인식론적으로 딱 보는 것, 그것은 뭐죠? 이러한 배려의 세계에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둘러보는 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만 나는 그 새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흰지히트가 드러나면 움지히트는 은폐되고, 움지히트가 드러나면 흰지히트는 은폐되는 거야. 그러니까 움지히트 쪽으로 눈을 돌리면 흰지히트는 없어요. 흰지히트로 가게 되면은 움지히트가 은폐돼 버려. 이해가 되죠? 이 두 개 다가 전부 다가 세계 곁에 있음이라는 존재론적인,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는 존재론적 구성체 안에 이 두 개 다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두 개 중에서 더 가까운 것은 둘러보면서 산책하는 거야. 그러다 딱 돈이 만 원 있어. 돈 쪽으로 눈이 딱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도가 산책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죠? 그 존재론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예도가 산책하는 돈 쪽으로, 인식론 쪽으로 주목이 딱 되는 거야.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흰지히트가 돼버려. 그러면 흰지히트의 상태에서는 움지히트는 뭐죠? 잠시 은폐되는 거라고. 요런 식의 인식론은, 하이데거는 인식론은 이런 식으로 뭔 초월해서 대가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이러한 모든 인식은
세계 인식은 존재론적인 이미 세계 곁에 있음 혹은 세계 곁에 있음,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에 뭐죠?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인 것이요, 여기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인식론적인 그러한 사태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인식적으로 저건 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깊어서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그 다음, 그래서 세계와의 배려하는 관계 맺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인식론, 뭐죠? 힌지이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지이트에서 인식론에서 다시 산책을 또 돈 있구나 그러면서 뭐 찾아주든지 하여튼 주인을 찾아주고 나서 다시 산책으로 돌아가면 그걸 잊어버리겠죠. 인식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야? 내가 세계와 배려하는 세계와 관계 맺는 것을 잠시 망각할 때에만 내가 인식적으로 새를 보거나 떨어진 돈을 보는데, 요 두 개를 또 인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산책을 하게 되면 뭐죠? 또다시 배려하는 세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런 식의 변증법적으로 음패와 탈음패의 변증법 안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교차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모든 인식은 이런 존재론적인 세계 곁에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작을 한다든지 손으로 다루는 것을 삼가할 때에, 제작하고 손으로 다루는 게 뭐죠? 전부 다가 배려예요, 배려. 존재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을 삼가할 때에, 그때의 배려는 이제 유일하게 머물러 있는 내 존재의 양태 속으로 자신을 옮기게 되고, 단순하게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자신을 옮겨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계 안에서 활동을 멈춘다든지 배려의 활동을 멈춰도 우리의 존재론적 기반인 세계 내 존재로서의 세계 안에 있으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이 세계와의 이러한 존재 방식에 근거하여 곧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자를, 그것의 순수한 외양, 독일어로 푸렌아우스제엔입니다. 요것은 그리스어로 에이도스야, 플라톤의 형상이라고. 이러한 순수한 외관, 그러니까 형상, 에이도스 안에서만 어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를 만나게 하는 이 세계와의 이러한 존재 방식의 근거 위에서만, 두 번째, 이러한 존재 방식의 양태로서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명백하게 고정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뭔 말이야? 아까 설명 다 했어. 그러니까 뭐야? 움지이트, 내가 세계 안에,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둘러봄 혹은 산책하면서 이 세계를 보게 하는 이런 존재론적 기반, 이런 기반 위에서만,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만 내가 이 세계 안에서 만나는 어떤 존재자에 대하여 고정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인식론은 존재론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예도의 설명을 붙이면 뭐야? 예도가 산책하다 새를 보는 것이라든지,
돈이 떨어진 것을 보는 것. 이 두 개의 인식론적인 개념들은 언제나 예도가 이 세계 안에서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배려하면서 산책을 하는 그 존재론적 세계 곁에 있음을 근거해서만 인식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래의 철학은 이 존재론적 기반,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식론은. 거기에 인식론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그래서 이러한 고정해서 보는 것은 각기 그때마다 힌제엔이에요. 고정해서 보는 것, 힌지엔 혹은 힌지히트, 이런 개념은 전부 다 뭐죠? 인식론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것을 새를 고정해서 보는 것, 주목해서 보는 것, 또는 떨어진 돈을 주목해서 보는 것, 이해가 되죠? 이러한 고정해서 보는 것은 각기 그때마다 특정한 뭐뭐에 대한 방향 잡음이야. 뭐뭐에 대해서 방향 잡았죠. 예도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새를 향하여 방향 잡았고, 또는 떨어진 돈을 향하여 방향을 잡은 거야.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런 고정해서 보면 눈앞에 있는 것을 겨냥하는 거예요. 맞죠? 예도가 존재론적으로 세계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인식론적으로 눈앞에 새가 나타난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책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돈을 딱 보게 되니까 뭐야? 눈앞에 있는 돈 쪽으로 인식이, 눈이 그쪽으로 겨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해서 보는 것은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서부터 앞서 미리 어떤 관점을 취하게 돼. 맞죠? 뭐지? 어떤 존재자, 예를 들면 뭐야? 딱 걷다가 나무에 새가 보이네. 그 새, 그 존재자에게서 관점을 딱 취하게 되잖아. 새네. 둘러보다가 특정한 관점, 방향으로 관점이 딱 잡혀. 이건 제가 볼 때 이거 각주 안 쓰는 이유 모르겠어. 이건 니체한테서 배운 거야. 관점주의,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3절 한번 읽어보시오. 12절하고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런 존재론적인 것에 근거한 관점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었어, 니체가. 그래서 하이데거가 좀 더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기여를 한 건 맞아요. 니체와는 다른 기여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고정해서 보는 것은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서 앞서 관점을, 그것으로부터 관점을 빼내게 돼. 빼내고 거기서부터 관점을 딱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정해서 보는 거는 자체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여러분, 하이데거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 할 때는요,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두세 번째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거기다 써놓으셔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인간 존재자인 현존재와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사물 존재자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게서 독립적으로 체류함의 양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계 곁에 있는 특정한 존재자, 사물 존재자 곁에 나의 눈이, 나의 인식이 거기에 가서 뭐야? 체류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체류하면서 새, 돈 이런 식으로 그 관심을 고정해서 보는 쪽으로 관심이 가서
그 곁에 체류하는 거라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체류 속에서 곧 모든 손으로 다루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을 삼가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체류 속에서는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눈앞에 있는 것을 지각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지각하는 게 가능하려면 내가 세계 곁에 체류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예도가 둘러보면서 공원을 산책하는 게 없이 이런 존재론적 토대 없이 어떻게 거기서 돈을 인식론적으로 보고 어떻게 나무에 있는 새를 볼 수가 있었겠어?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손으로 다루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으로서의 체류 안에서는 뭐죠? 이거는 뭐죠? 예도의 산책에서 뭘로 비유가 돼? 예도가 산책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돼. 인식론이 되려면.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뭐야? 멈추고 딱 뭐야? 나무에 새가 있네. 또 길 가다가 산책을 잠시 딱 멈추고 길에 돈이 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잠시 이러한 존재론적인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인식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망치를 손으로 사용하고 예술가가 붓을 사용해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작업 도구를 사용해. 그래서 손으로 다뤄. 그런데 갑자기 작업실에 고양이가 확 들어왔어. 도둑 고양이가. 놀래서 인식론적으로 딱 그 고양이를 보게 됐어. 그때의 예술가의 예술 작품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의 존재론적 기반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잠시 그 모든 것에 멈추고 잠시 자기의 눈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고양이한테로 가는 거야. 그게 고양이한테로 가는 것을 힌지트라 그런다고. 예술 작품을 열심히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막 활용을 하는 건 뭐야? 움지트라고. 존재론적인 거라고. 그러다 갑자기 특정한 대상이 인식론적으로 딱 들어왔어. 그럼 이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라고. 야, 여러분 이 정도 비유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겠죠. 여러분 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뭐야? 이런 존재론적인 활동을 멈췄을 때에 발생하는 거라고. 예술가가 갑자기 뛰쳐 들어온 고양이를 인식론적으로 주목하려면 자기의 예술 작업을 잠시 존재론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돼. 두 번째, 예도가 특정한 산책을 하다가 특정한 새에 눈이 꽂혀서 인식론적으로 그리로 방향을 잡을 때 예도는 이 세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활동을 했던 산책을 잠시 멈추고 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새 쪽으로 가야 돼.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엄청난 거야. 이걸 글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지각한다는 거. 그게 뭐죠? 예도가 떨어진 돈을 보든지, 예도가 나무에 있는 새를 보든지, 예술가가 갑자기 자기 작업실로 뛰쳐들어온 고양이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서 말을 걸거나 협의를 하는 것의 실행 방식을 갖고 있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지면 위에서 여러분들의 보는 건 다 해석이에요. 이건 저는 100% 니체한테 왔다고 봅니다. 니체는 모든 인식은 해석이다. 여러분들 봐봐. 어떤 것들을 어떤 것으로서 해석하는 거야. 뭐죠? 예도가 아까 새네? 뭐죠? 어떤 것으로 말하고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뭐를 본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이미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본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해석이야. 이거 완전 니체입니다, 여러분. 각주도 하나 없어, 여기 각주도. 자, 그래서 실행 방식을 갖고 있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해석의 지면 위에서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이런 해석의 토대 위에서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규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각했어, 인지했어. 나무에 새가 있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한 거야, 얘도가. 땅바닥에 돈이 있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한 거야. 맞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각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함과 더불어서 규정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런 인식론적인 규정, 인식론적인 어떤 이런 지각과 인지는 거기에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반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각된 것이나 인지된 것이나 규정된 것은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런 서술된 것으로서 간직되고 보존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식론적으로 딱 지각한 거 뭐죠? 얘도가 산책하다가 아주 이쁜 새를 봤어. 그 새는 내가 어떤 문장으로 그 새가 있네. 내가 언어로 그것을 간직해. 그래서 저녁 때 가서 아까 산책하다네 아름다운 새를 나무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인식적 인식론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각하는 곧 이러한 인지하는 간직, 뭐뭐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지각하는 간직함은 자체로서 줄 빡빡 칩시오. 세계 내 존재의 방식인 거야. 이거는 인식론이 아니라고. 세계 내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고 뭐가 아닌가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주체가 표상을 어떤 것에 대한 표상을 마련해내는 그런 인식론적 과정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존재론적인 세계 내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체 철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객 철학이. 이런 지각하는 뭐뭐에 대한 이러한 진술의 지각하는 간직은 자체로 세계 내 존재의 방식이지 주체가 어떤 것의 표상을 마련하는 그런 인식론적 과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존재론적인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전유된 어떤 안에 있는 곳으로 간직된 채 머물러 있는 어떤 표상들, 다 인식론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표상들과 연관해서 때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표상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지?
내 대가리 안에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한 표상과 바깥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게 인식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과 나무에 대한 표상과 실제 나무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인식론적인 것은 우리의 지각과 관계가 없고,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인지와 지각함은 자체로서 이러한 표상과 실제 사이의 일치의 문제를 낳는 인식론적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각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론적인 문제로서 세계 내 존재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 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의 존재 방식으로서 나는 어떤 아까 예도가 산책을 하다가 나무 위에 있는 새를 본다든지, 아니면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본다든지, 이런 식의 지각하고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인식론적 표상이 내 대가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도가 세계 내 존재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론적 방식으로서의 인식이라는 것을 하이데거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 못 끝낼 것 같아. 엄청난 거죠. 끈덕지게 따라와야 돼, 그죠? 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26번째 지금 강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도가 요 13절을 완전히 끝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여러분. 그래서 26번째 강좌는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번째 나머지 13절 나머지 부분부터 시작하겠고요. 계속해서 당분간 존재와 시간을 예도가 산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이 다 쉬었네. 자, 주스!